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여당 전당대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제2연판장 사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자 당 선관위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전대의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총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이어서 어제 무산됐습니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청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됐고요. 지금 이것을 이제 제2의 연판장 사태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네, 뭐 아니한만 못한 전당대회 아니냐. 사실은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예. 총선의 패배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줄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이런 전당대회가 되는 게 가장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궁중암투하고 갈등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번 전당대회가 현재냐 미래냐, 뭐 한동훈 전당대회가 될 거다 여러 가지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남은 거는 김여사 전당대회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지난 총선에 왜 패배했는지, 누구 때문에 패배했는지 이런 갈등과 저주만 남은 이런 분열의 전당대회 아니냐, 뭐 악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에서도 전대 개입은 없었다라는 이제 입장까지 냈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무 개입, 전대 개입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말씀을 좀 비판적으로 해주셨는데 저희는 비판적인 부분을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다양성과 역동성을 동반하는 그런 어떤 전대가 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한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분열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대 과정에 누군가가 이기고 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앞으로의 다음 대선이든 총선까지의 그런 일련의 어떤 국민의 힘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하나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취소가 됐지만 그때 이제 특정 후보를 내려앉히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제2연판적인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측에서 오늘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좀 거부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장이 분노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떤 과격한 사퇴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회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으로 조금 톤 다운됐고 그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구태고 제2연판장이다 그런 식으로 좀 규정하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반론도 오늘 그 원외 당협위원장의 어떤 단톡방에 게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예, 여당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당사자들의 좀 반응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여론이 나쁘다고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럼 좀 정면 돌파를 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연판장 문제가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난주 이 월요일 날 오후부터 친윤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할 거다. 이 얘기가 여의도에 아주 떠돌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대반격할지 굉장히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뚜껑을 까보니까 결국은 김여사 문자 논란이었어요. 결국은 이 김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도 대응 준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훈 후보라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차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과 각 세우면 분열한다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여사 문자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이 그 당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차별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금 당권 또는 대권까지 바라보는 측면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앉아서 코 풀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지금 총대 메고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총대 메고 총을 못 쐈어요. 연판자 못 돌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친윤의 대반격이 결국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어떤 전대의 흐름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문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시기, 또 네. 배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배후로 또 지목이 됐던 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게 한동훈 후보가 이 총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 좀 가족들과 공천을 논의했다 네. 이런 입장까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쪽에서 있다가 기사를 올렸다가 내렸거든요. 그때 기사를 좀 찾아보면 예. 그 진중권 교수와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고 있고 한동훈 장인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의도나 아니면 친윤 쪽에서 이걸 계속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원희룡 캠프 쪽에서 원희룡 장관 쪽에서 후보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좀 애들로 공격한 거 아닌가 그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주에서 그렇죠. 그 연설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 이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후보 측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1위 주자입니다.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워딩을 미래지향적인 워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악재, 누가 악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논란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고 뭔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럼 당대표는 이런 상황을 좀 안정감 있게 하는 후보가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관계,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야당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이건 차별하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대가 끝난 다음부터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좀 정면 돌파보다는 당내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안을 수 있는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더 본인한테 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적 공천과 관련해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고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이 모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두 후보에게 모두 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후보 4명이 이제 합동 연설회를 하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또 TV 토론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넷이 만나서 이제 많은 이제 공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넓게 보면은요.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됐던 윤한 갈등의 3차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김 여사 문자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당권을 둘러싼 뭐 계파 갈등 또는 뭐 대선 주자를 뭐 뽑냐 마냐 이런 논쟁점이었는데 김 여사 문자가 톡 튀어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윤한 갈등 3차전이다. 그러면 윤한 갈등 3차전이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 여사 문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 김 여사 문자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양쪽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후보 측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면 나올 것은 김 여사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전대 개입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혹이나 또 맹공을 갖다가 펼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서게 되느냐?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가장 날선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럼 언론은 이 두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후보들, 나경원 후보나 이런 후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후보들도 뭔가에 또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막판 카드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의 그 원희룡 후보나 한 후보의 그 전당대회에서의 워딩 이건 뭐 언론에서 알아서 다 써줄 거지만 나머지 두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느냐. 지금은 양쪽 달을 때리는 입장인데 뭔가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이 양쪽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양쪽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과연 오늘 전당 그 후보 정견 발표회 합동 연설회에서 이 나머지 두 후보들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전보다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제 치달아 버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후보가 어떤 또 뭐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역시 또 주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좀 글쎄요, 좀 굉장히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 연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 이게 다 같은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 아닙니까? 특히나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했었고 예.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윤상현,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 입장도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이 있는데 이게 같은 생각을 하다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은 되게 클 수밖에 없고요. 앞서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이른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한쪽을 좀 주저앉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톡방 내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 이게 안에 있는 얘기를 또 밖으로 이거를 또 해서 기사화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그렇죠.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단톡방에서 있던 얘기는 그분이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문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입장과 말과 그런 것, 메시지가 결국은 해석되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내 주자가 얘기를 뭔가 본인의 입장을 내겠지만 과도하게 대통령실 뭔가 끌어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기보다는 뭔가 선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전대라는 것이 결국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만 이 전대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을 넘어서 당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상당히 임박해 보입니다. 이야기 나오기로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출사표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뭐 두 가지겠죠. 이제 하나는 지금의 민생 위기를 과연 여권이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맹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이 답답한 상황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여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본인과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를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사실상 담기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뭐 결국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 당대표 연임은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갖다가 유례 없이 장악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려가 사실은 더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셨지만 여당의 전당대회나 여권의 어떤 그
불협화음 그리고 혼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 논란이 뭐 그냥 조용히 조용히 묻혀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권에 대해서 질타만 사이다처럼 하셔도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야당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속상한 면이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다시 한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왜 방탄의 갑옷을 또 한 번 입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도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두 가지,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창인데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야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자기가 집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늦추면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라 하면 지금의 1년의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심지어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불러다가 법사위에서 조사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조리돌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듯이 너무나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무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극 체제를 공고하고 이게 결국은 본인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악재를 가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게 민생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다는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어서 김두관 전 의원의 이제 출마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글쎄 김두관 전 의원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어요. 이제 환영한다는 반응도 환영의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출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현재 상황에서 뭐 민주당에서 절대적인 뭐 다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저는 추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적극 환영해야 될 일이다. 어차피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찬반 투표도 없이 추대한다? 그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설사 약속 대련일지라도 나와서 뭔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 또 경선을 하게 되면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 또 후보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지역들을 주민들을 만나서 당원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직접적인 홍보에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접촉의 면을 넓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적인 뭐 우려 또는 논란 이런 거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나와줘야 되고 또 안 나온다면 다른 후보라도 전 나와서 경쟁의 장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의혹 때문인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 4명에 대한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면 전환보다는 죄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형사 소송법에 근거해서 통상의 수사 절차고 입장을 묻기 위해서 한 당연한 절차인 겁니다. 저는 이게 보면 지금의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사를 명료하게 가져야 했는데 배 씨, 이 관련된 분이죠.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했고 그리고 권익위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전 대표가 배우자의 그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대검에 이첩을 했고 넘겼고 거기에서 이제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 때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이게 뭐 탄압이고 이거 국면 전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개인 카드로 긁고요. 나중에 법카자가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언급되는 게 저희가 되게 희화되지 않았습니까? 초밥도 그렇게 많이 먹었냐. 소고기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많이 샌드위치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2018년에서 19년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그 재판 때문에 비용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게 제목이 밥을 지어야 아닙니까? 그게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참 그때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시켜 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법카로 배달을 시켜요. 책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통상의 수사 절차다 소명하면 된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면 좀 짠한 것 같아요. 아니 소환 조사가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게는 소명 기회를 참 여러 차례 주는데 김 여사에게는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소명 기회를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고 이틀 만에 지금 소환 조사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국회가 민주당이 정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정치 탄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되죠. 검찰은 기소장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을 발의하니까 보란 듯이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그러면은 당신도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로 지금 검사들 뭐 청문회 한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부부도 당신들도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검찰이 참 대응을 공명정대하게 칼을 휘두르고 기소장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명의 기회를 야당 대표에게만 왜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할 뿐이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여야 대치 상당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살펴보면 국회 상황도 좋지 않거든요. 지금 네.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그렇고 개원식도 지금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데 당장 오늘 오전부터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다시 협의에 들어가는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워낙 또 대치하고 있는 특검법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변화될 개전의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 상황에 있어서의 중심, 기득권을 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내대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크게 이제 앞으로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병대원 특검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무엇보다도 이제 방송사법 그리고 탄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청문회가 되지도 않는데 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MBC 그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가 8월 달에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을 한 거고 관련법은 뭐냐면 이사회를 늘렸습니다. 이사를 늘렸는데 결국은 친야당의 어떤 그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본인들의 친야 성향의 MBC, 친야 성향의 그런 언론의 어떤 지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고 해놓고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 임기 시작한 이제 4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지금 간신히 지금 정상화된 상임위 활동 역시 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예.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권의 어떤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야권과의 정면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7월 임시국회는요.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한 템포 늦추긴 했지만 방송사법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 청문회 논란의 중심에 설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청문회까지 있어요. 이렇게 보면 7월 달에 대결은 이미 예정돼 있는 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뭐 그거에 따라 모양새가 좀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뭐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19일 이전까지 특검법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충돌은 뭐 당연지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